네, 시선파트너즈 이세영입니다. 어, 연말 되니까 기업들을 내방하고 기업에 뭔가 선의로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의도와 다르게 기업들을 만나시면 왜 부적합한 상담들을 자꾸 하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 중소기업들과 현장에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조금은 공유를 해서 기왕 활동하시고 기왕 컨설팅 하시는 거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미스를 하는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본인들 스스로를 너무 스페셜리스트로 포장하려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문가가 아니다, 뭐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기업이라는 이 유기체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은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부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모은 돈을 잘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자산과 기업을 잘 승계하는 과정,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기업은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를 들면 전문가, 권위 있는 혹은 법이나 제도가 꼭 그 전문 인력들이나 전문 기관을 거쳐서 신고하라고 강제해놓은 그런 업무 영역들을 통해서 효율을 제고하거나 신고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세무죠, 세무.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공인된 전문 자격사로서 세무사를 인정을 해주고 그 전문 자격사나 그 전문 자격사가 속한 전문 법인만이 관련된 업무를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신고나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관련된 이유는 이 사후 검증이나 대비해야 되는 이슈들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또 전문적인 소양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업무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다니는 많은 컨설턴트 중에 세무사가 아닌 분들 혹은 세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기업들에게 세무적인 조언들을 합니다. 네, 그게 돈을 벌어서 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일 수도 있고요. 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일 수도 있고요. 부를 승계하는 과정에서의 세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일으키고요. 또 경비 지출을 하고요. 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면세사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외주를 주고 인가공을 주는 과정들을 다 거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에서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모아진 자산을 내 다음 누군가에게 승계한다라고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무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세무사가 아닌 컨설턴트는 제가 봤을 때 극히 소수 혹은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활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가 신고한 것이 정확하냐 맞냐 옳으냐 그르냐 적정한 정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을 하거나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세무사가 아닌 분들이 이것을 안정적으로 5년, 10년 조언을 하고 사후 대비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보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다녀보면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건 세무적인 조언을 세무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세무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영역들을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 혹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사고에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상담했던 업체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을 창출해서 연구원을 뽑았고 이것을 통해서 벤처기업으로 연구원을 뽑아서 기업소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기업소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것을 통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좋은 차입도 하고 세금도 절감하고 하는 목표를 가졌던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이 핵심 인력이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퇴사의 시점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퇴사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이 이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기 개발을 조금 더 한 후에 업무를 바꾸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자진 퇴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고 감사해서 이분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절차를 안내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안건을 놓고요. 노무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세무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를 들면요. 노무사 입장에서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권고사직을 한 겁니다 라고 처리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 고용인원으로 인해서 고용 증가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다거나 고용안전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을 수령했던 경우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득실 여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퇴사해서 연구소가 존속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벤처기업의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입금이 과연 지금 그대로 혹은 이후에 원하는 차입금 증액이 가능한지 이런 심사들을 거쳐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죠. 은행에 가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를 것이고 세무사한테 가서 은행 차입 조건, 벤처의 승인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를 것이고 노무사들한테 당연히 세금이나 차입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노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노무사는 답을 할 거고 세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무사는 답을 할 거고 금융기관에게 우리 차입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혹은 유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융기관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를 줄 텐데요.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기업이 지금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어떤 순서로, 어떤 단계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는 이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을 해서 기업이 관행적으로, 경험적으로 혹은 예정된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해서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 이력이 거의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또 이런 솔루션을 설계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자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쭙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무사가 아닌데 노무사가 아닌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특정 영역에
권위 있는 혹은 국가가 공인해준 전문 자격사가 아닌데 그들처럼 혹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분명 업무 혹은 영업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 기업들을 만나는 분들, 특히 그게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부자 혹은 넉넉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로 들었던 세무, 노무,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우리 기업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의사결정을 설계해주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안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성장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너럴리스트를 넓고 얇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방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적어도 날리기는 둘째치고 아주 많은 경험으로 실체적인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을 수준이 되셔야 제너럴리스트가 됩니다.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꼭 기업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에 기여하실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편적인 날리지보다는 충분한 경험과 현장의 경험들, 지혜들을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여하실 수 있는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기업 현장의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혹은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솔루션을 던지는 버릇 혹은 컨셉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만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몇 천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을 만나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다른 전문 인력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컨설턴트들에게 관련된 업무를 맡겨야 되는 정당성과 전문성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당연히 완성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현장 다녀보면서 뭐 세금 전문가, 세무 전문가라고 하시는 세무사가 아닌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은요, 과세 이론이나 과세 절차 몇 가지 외워와서 설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과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부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혹은 신고 과정에서 과표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엉뚱한 상담을 하고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아주 많은 자산과 아주 고퀄리티,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난리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과 시간과 경험을 조금 더 효율성 높은 곳에 활용해서 조금 더 마진을 높이고 조금 더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기업 혹은 컨설팅의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총자산 100억도 안 되고요. 매출에 수십억 하는 기업에 가서 당장 내일 모레 대표님이 사망하시거나 기업이 정리가 되면은 상징세가 얼마가 나온다, 주식가치가 얼마다 이런 상담보다는 물론 그게 필요한 그 상담이 필요한 기업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장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매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용에 관련된 비용들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생산 공정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상징이라든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은 타겟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4월달에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10월달에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승신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8월 달에 법인세 중간 내납을 하고요.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 내납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1년 12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달에 걸쳐서 세금이라는 납세를 고민합니다. 물론 이 부가세가 간접세인데 받아서 내는 건데 왜 고민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캐시플로우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가세의 룸을 늘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을 100% 소금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가세를 납세해야 되는 달에는 현금의 부족, 유동성의 부족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 끼거나 보너스 발생하거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성수기가 돼서 임가공비나 원부자재 가격이 더 들어가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과세만 놓고 가도 이렇게 많은 달에 25일로 월말 굉장히 큰 목돈들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달에 가서 컨설팅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혹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기업들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달달이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현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요. 기업들에게 제안하는 솔루션 자체가 컨설턴트가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중심이 소비자 혹은 우리 기업들이 돼서 기업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스스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위 말하는 맞춤형이죠. 컨설턴트는 하실 줄 아는데 기업은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제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그게 법을 활용하거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사후에 대응을 하거나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후에 소명하거나 검증하라고 날라오면 뜻하지 않은 추징이나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업들의 수용 능력, 해결 능력, 경험, 난리지 등을 감안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안건들로 솔루션을 설계하는 지혜 혹은 포용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소기업들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적 의사결정, 지금 사는 게 맞는지 파는 게 맞는지 투자하는 게 맞는지 대출을 받는 게 맞는지 혹은 납세를 하는 게 맞는지 대응하는 게 맞는지 등등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에 기업의 현황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조언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법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조금 더 다른 특례나 제도들을 활용해서 보호되고 육성되도록 절차와 제도들, 법들을 만들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을. 기업들이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취득과 접점과 경험을 쌓아서 같은 노력으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는 작업들을 또 그런 공정들을 상담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가끔 기업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는 항상 세금에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자기가 어떤 공정과 법과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설계들을 했던 것이고 상담을 받은 것인지조차 이해 못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납세자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제일 합법적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납세 방식이나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논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의사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방식을 꼭 기업들이 해야 될 납세는 하도록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설득해 주시고 성실한 납세자로서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와 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